전라남도 고흥 어느 고즈넉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에 여씨 가문의 대저택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으리으리한 것이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매일 본 곳이라고 해도 항상 새롭게 느꼈으며 그 집에 살고 있는 여하경 대감을 부러워하였죠. 여하경 대감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노비들과 머슴들이 일손을 놓지 못한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경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것들아! 손이 느려도 이렇게 느릴 수가 있느냐? 새벽부터 이래도 아직 마당이 이 모양이란 말이더냐? 그의 호령에 노비들은 몸을 웅크리며 손을 더욱 재빠르게 놀렸습니다. 머슴 하나가 집단을 나르다 비틀거리자 여하경은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놈 다리가 풀려서 일을 못하겠으면 나가거라. 밥이 아깝구나. 노비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감의 노여움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 여선아였습니다. 여선아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매일같이 일하는 노비들과 머슴들이 이렇게까지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하경의 모습이 사라지자 선아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바르면 덜 아플 거예요. 그녀는 노비들의 손과 다친 머슴의 어깨에 직접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노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씨,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대감 어른께서 아시면 크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다쳐선 안 되잖아요. 노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하경과 여선아. 같은 피를 나눈 부녀였으나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가문의 권위를 중시하며 남을 깎아내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며 남을 배려했습니다. 같은 여씨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라기에는 완전히 딴판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올랐죠. 고흥의 터줏대감, 하경은 전형적인 양반 출신의 욕심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이어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문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배웠습니다. 조상의 위엄을 이어받아야 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성품은 강직했고 말 한마디도 가벼이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벼슬을 차근차근 올랐고 고을에서도 명망 있는 인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하경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자신이 어떠한 벼슬을 지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였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고 행실 또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품위를 지켰고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두고 걱정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가 끊긴다면 조상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지. 하경은 가문의 후계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본처와 혼인을 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아들은 끝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대에서 여씨 가문의 명맥이 끊긴다면 사람들은 뭐라 할 것인가? 그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늘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하경은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본처와의 혼인 이후로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는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 서너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모두 좋은 집안의 여인들이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한지 그의 품에서 태어난 것은 딸 아니면 유약한 아이들이었고 결국 그 아이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어느덧 그의 나이는 50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볼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무렵 5번째로 들인 어린 첩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일 것이다. 하경은 초조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여씨 가문의 이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그러나 10달이 지나 첩이 낳은 것은 딸이었습니다. 또 딸이냐? 이름도 짓기 전에 하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거라면 그는 첩과 아이를 모두 내쳤을 것입니다. 여씨 가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쉰을 넘겼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다면 여씨 가문은 영영 끊기고 말 것입니다. 하경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이라도 길러야겠다. 하지만 내 딸이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는 선아를 자신의 곁에 두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커서 시집을 갈 때는 반드시 여씨 가문의 위신에 걸맞은 사윗감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위라도 아들처럼 삼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모실 사위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경이 내린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경의 딸 여선아는 아버지의 성품을 전혀 닮지 않은 고운 처자였죠. 그녀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문의 위세를 중시하고 신분을 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선아는 그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양반 가문의 규율 속에서 자랐지만 스스로를 귀한 사람이라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집안에 일하는 노비들과 머슴들을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다치신 손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힘든 노동에 지친 머슴들의 상처를 보고는 약을 발라주었고 노비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몰래 자신의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기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저는 나물만 먹어도 배부르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하경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감히 노비들과 어울린단 말이냐? 네가 누군지 잊었느냐? 선아는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내도 선아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위엄을 지키는 것보다 눈앞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과도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었고 머슴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습니다. 박서방,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머님, 무릎이 많이 쑤시진 않으세요? 양반집 규율을 따르는 다른 여식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집안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16이 되자 그녀의 미모는 거울 안에서 단연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흰 도포를 걸치고 우아하게 걷는 모습,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칼, 온화한 미소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고흥의 절세미녀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고을 서쪽에서 장사를 하는 김서방도 선아를 한번 보겠다며 길을 나섰다더라. 한양에서도 여선아 아씨의 미모를 듣고 일부러 내려오는 이들이 있다지?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느 잔칫집에서는 그녀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고 저잣거리에서는 비단 장수들이 비녀며 놀이개를 선물하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그 모든 관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얼굴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노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힘든 일을 하는 머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가장 반가워한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경이었습니다. 하경은 원래도 자신의 딸을 가문의 위엄을 지킬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모까지 겸비했으니
혼인을 성사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아가 이리 곱게 자랐으니 시집을 보내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그는 선아가 좋은 가문의 양반과 혼인하면 그 사위를 마치 아들처럼 삼아 여씨 가문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위만 맞이하면 내 걱정은 끝나는 것이야. 하경은 벌써부터 고흥의 양반 자제들과 한양에서 내려온 인물들까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아의 혼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선아가 혼기에 접어들자 하경은 본격적으로 사윗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흥에 있는 양반과 자제들은 물론이고 한양에서 내려온 사대부들의 자손까지 그는 자신의 딸에게 어울릴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우리 선아만큼 고운 교수가 또 어디 있겠는가? 사윗감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가문의 위세를 높일 인물을 찾기 위해 고을의 혼담을 모조리 들춰보았습니다. 이 고흥 안에서는 이미 다 뒤졌으니 이제는 전국 팔도를 두루 살펴야겠군. 그러나 하경이 아무리 혼인을 추진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는 양반가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길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양민이었고 대단한 집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아가 여태껏 본 어느 남자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윗감은 반드시 양반가의 자제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아는 조용히 혼자만의 감정을 품은 채 아버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흥의 장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곳곳에서는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가 가득했고 과일이며 비단이며 온갖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장터를 거닐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라면 흔히 마차를 타고 장을 볼 법도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걸으며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길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햇살 아래 팔을 걷어붙인 한 사내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짓은 활기찼고 얼굴에는 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비치비녀 참 곱소. 색이 고와서 대개 안악에게 선물하면 좋아하실게요. 여기 있다가 놓치면 후회하오. 오늘만 반값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이끌려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선아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목에서 드러난 탄탄한 근육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저 장사를 하는 상인이라기보다는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며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선아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장사치들과 달랐습니다. 억지로 호객을 하지도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껏 대하며 물건을 팔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넸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우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선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길이 팔고 있는 좌판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비치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녀 참 곱네요. 우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안목이십니다. 이건 진한 녹빛이 감도는 귀한 비취입니다. 빛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지요. 아씨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비싼 물건이라며 치켜세우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아부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선아는 비녀를 손에 쥐고 가만히 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셨나요? 예, 어려서부터 했지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일이지만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속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아는 우길의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껏 그녀에게 말을 걸어온 남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양반가의 규수인 그녀를 보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여씨 가문의 따님이시라죠. 이런 고운 분이라면 혼인 후에도 곱게만 계시면 됩니다. 그들의 말에서는 언제나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비녀값을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장터를 찾았습니다. 선아는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우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그러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장사란 원래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니께 좋은 음식을 해드릴 수 있을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길과 선아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장터를 걷기도 했으며 때때로 한적한 길가에서 발걸음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설렘을 느꼈고 이 사람이 짝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우길도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사랑하게 됐죠. 세월이 흐르고 혼기가 찬 여선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하경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상인 우길과 혼인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했느냐? 양반가의 교수가 천한 상인과 혼인을 하겠다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족자를 힘껏 내던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누구의 자식인지 잊었느냐? 하경은 딸을 위해 최고의 혼처를 찾고 있었고 그를 위해 전국 팔도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일한 혈육이 양민 따위인 상인과 혼인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선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아버지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양반의 딸이라는 이유로 가문의 체면을 위해 행동해야 했고 좋은 사위감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일만큼은 제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놈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선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사위감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제게 좋은 사위감이란 가문의 위세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길입니다. 하경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문의 위엄과 체면을 지키는 데에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 사내를 택하겠다면 집을 나가거라. 그리 되면 아버지께서 혼자가 되십니다. 선아의 말에 하경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는 단 한 명뿐인 혈육을 멀리 보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경은 끝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너의 뜻대로 해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것이 허락이라는 사실을 선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자신이 원했던 혼인을 이루었습니다. 선아와 우길은 혼인을 올리고 선아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길은 매일 아침이 밝아오면 어김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물건을 정리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오늘 장사는 싱싱한 과일과 고운 비단이요.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평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경의 심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사위가 양민이라 해도 혼인을 한 이상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사대부의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장사 같은 천한 짓은 그만둘 것이겠지. 그러나 우길은 여전히 장터에서 상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 사위가 여씨 가문의 사위가
매일같이 장터를 드나들며 천것들과 어울린단 말이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의 우길,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거라. 여씨 가문의 사위로 들어온 자가 어찌 천한 것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장사짓을 한단 말이냐? 우길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대감어른,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경은 우길이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를 바랐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장터로 나가고 땀을 흘리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경의 심기는 날로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이 사위를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경이 고을의 양반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고을 양반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대감, 사위가 아직도 장사를 한다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양반 행세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하오? 하경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는 결국 우기를 따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기 직전 하경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기를 뒷산으로 불러냈습니다. 산등성이에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길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감어른, 저를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하경은 뒷짐을 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그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우길 앞에 던졌습니다. 묵직한 금덩이들이 땅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배고를 일은 없을 것이다. 우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경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청나라 교역권을 가진 관리를 통해 너에게 큰 장사를 열어주겠다. 너 같은 상인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떠나라. 우길은 금덩이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어른,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선화뿐입니다. 하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놈.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가 계속 곁에 있으면 선화도 결국 고통받게 될 것이다. 우길은 그 말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선화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 순간 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참았던 분노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의 손이 앞으로 뻗쳤습니다. 우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발이 절벽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순간 돌이 미끄러지며 우길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하경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우길의 몸이 절벽 아래로 사라졌고 짧은 침묵 뒤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하경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바위 위 미동도 없는 우길의 몸이 하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길은 끝내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선아는 대문 앞에 나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별이 뜨도록 우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늦어졌나? 선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이 난 선아는 마당을 서성이며 집안의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방님을 본 사람 없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경이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놈은 떠났다. 선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떠났다니요. 하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네 남편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구나. 결국 장사치 근성이 어디 가겠느냐. 돈을 주겠다는 내 말에 호련히 떠난 것이다. 순간 선아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경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제 네 남편은 사라졌다. 네가 여씨 가문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선아는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방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를 두고 떠날 리가 없습니다. 하경은 선아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참에 좋은 양반 집안과 다시 혼인을 하거라. 너의 신세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직접 좋은 사위감을 찾아보겠다. 선아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서방님께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하경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러나 선아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정말로 떠난 것이라면 왜 가슴이 이토록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경은 딸을 다른 양반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해 다시 혼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완강했습니다. 서방님이 떠났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을 보며 하경은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시간을 끌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대감의 집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대감 댁 마당에서 머슴 하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건장한 체격, 피부는 적당히 햇볕에 그을렸으며 걸음걸이마저도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하경은 눈을 좁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길! 한순간 그는 자신이 죽였던 사위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분명 우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정대감의 집에서 일해온 머슴으로 우길과 생김새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하경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기정을 불렀습니다. 이복에 기정이라 했던가? 기정은 삽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대감원은 저를 찾으셨습니까? 하경은 뒷짐을 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여자가 고프지는 않나? 기정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곧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머슴이 어찌 감히... 하경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내 딸과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네. 기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경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사위인 척하면 된다. 딸아이는 아직도 그놈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그러니 네가 우길인 척하고 그녀를 달래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떠나겠다고 말하면 된다. 기정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길이 아닙니다. 아씨께서 알아채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두운 밤 애틋한 정이 깃들면 얼굴을 세세히 살필 겨를이 있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교활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달래주면 되는 일이다. 나 또한 내 딸이 이 지긋지긋한 정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것뿐이네. 기정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를 본 하경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네도 평생 머슴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게다. 이번 일을 돕는다면 내가 자네를 이 집에서 해방시켜 주겠네. 기정의 얼굴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원은... 하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좋다. 오늘 밤
너를 우리 집으로 들이겠다. 그의 음흉한 계획이 조용히 실행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하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기정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몫이다. 기정은 선아가 있는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없이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정은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흘러들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기정은 한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곱고 단정했습니다. 저잣거리에서 보아오던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선아가 작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기정은 긴장했지만 선아는 그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선아는 기정을 우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기정의 손이 선아의 옷고름 속으로 들어가고 입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여자가 고팠던 기정은 더욱 강렬하게 선아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습니다. 선아는 서방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흥분하며 흥건히 땀에 젖어버렸죠. 어찌 이리 늦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기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떠나지 마세요. 저는 서방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기정은 흔들거리는 몸짓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순간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우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는 그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선아는 지친 듯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기정은 다시 긴장된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이곳의 온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그는 선아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선아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요? 기정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다시 떠나야 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이곳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아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서방님만을 사랑해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당신 곁을 지킬 겁니다. 기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순한 거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이 여인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닌 우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정은 결국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아씨, 용서하십시오. 선아는 그 말에 당황한 듯 기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정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모든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저는 우길이 아닙니다. 저는 정대감 댁의 머슴 기정입니다. 여하경 대감어른께서 저를 데려와 우길인 척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기정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아씨를 속이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아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정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여선아는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로 기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정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어른께서 저를 데려와 우길인 척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 순간 선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기정의 표정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선아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갑자기 우길이 사라졌다며 자신을 떠났다고 불이 나게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 선아는 이제서야 알 것만 같았죠.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방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었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선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선아의 외침에 모여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서방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급한 선아의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상냥하면서 친절히 대하는 선아가 갑자기 악을 쓰며 울부짖는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 가여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간 선아의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기정을 데려와 우길인 척 시켰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오? 아씨께서 그런 말을 지어낼 리가 있겠소? 그러면 우길이 떠난 것이 아니라 무슨 변을 당했다는 말이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며칠 전 뒷산에서 쓰러진 젊은 사내를 보았소. 선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으나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던 몸이었소. 선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뛰었습니다. 뒷산으로 달려가자 바위 아래에 쓰러진 한 남자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우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너졌습니다. 서방님, 선아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눈을 떠보세요. 제발요. 그녀의 울음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마을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대감어른이 사위를? 선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기를 죽였고 기정을 데려와 그를 대신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저작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하경 그가 사위를 죽였다는 사실이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들끓었습니다. 여하경 대감이 사위를 죽였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위 목숨을 앗아갔다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기정의 증언, 선아의 절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뒷산에서 발견된 싸늘한 우길의 시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하경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이 벼슬을 지냈다 한들 사람을 죽인 것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압이라면서 어찌 사위를 절벽에서 밀어 죽였단 말이오? 자신의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워 사람을 죽이다니 이런 자가 어찌 고을의 대감이란 말인가? 하경은 곧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원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대감 그대가 사위를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요? 하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사람을 죽이고도 이제야 고개를 숙이는 것이냐? 대감이라는 작자가 사위 목숨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왔던 가문의 위엄도 그의 권위도 이제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하경, 사람을 죽인 죄로 옥에 가둔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을의 최고 양반이었던 그는 이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차디찬 바위 위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스스로의 탐욕에 무너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편을 따뜻한 양지에 묻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선아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선아가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연호비들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씨,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씨께서 쓰러지시면 그 누구도 우길나리의 뜻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머슴들도 선아에게 힘을 내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씨는 강한 분이십니다. 우길날에도 분명 아씨가 다시 일어서길 바랄 겁니다. 선아는 눈물을 삼키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쓰러질 수 없어요. 서방님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날 이후 선아는 우길이 했던 일을 하나씩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우길이 하던 대로 장터를 돌며 장사를 배웠고 상인들과 교류하며 정직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이 물건을 이 가격에 판다고? 너무 싸게 주는 것 아니요? 이런 일은 남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여자가 장사를 할 수 있겠소? 그러나 선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길을 가려 합니다. 서방님이 정직한 장사꾼이었다면 저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가격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을 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아가 내민 손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닿았습니다. 아씨, 이걸 나눠주시다니. 우길나리처럼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하시는군요. 그녀는 남편만큼 능숙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뜻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우길의 빈자리는 컸지만 선아는 그가 남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처럼 강직하고 남편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우길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